안녕하십니까, 정윤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인용, 1명의 기각으로 통합 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1년 창당한 통합 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유는 보장하되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하진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결정이기도 했는데요. 통진당의 해산 결정이 진보의 말살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세우고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균형 잡힌 민주주의의 모습 지켜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수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선고가 내려지자 통진당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일찍부터 헌재의 앞을 지키며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던 당원들은 지금은 서울 대방동 통진당 당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현재도 집회가 진행 중입니까? 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이곳 서울 대방동 당사 앞에서 집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원 450여 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선고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정희 전 대표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사 인근에 경찰병력 25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원들은 오전 9시부터 헌재와 가까운 서울 개동 현대사옥 앞에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지켜봤는데요. 해산 결정이 나온 직후 이번 결정이 정치 보복이자 야만적 폭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수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안국역 근처에서 집회를 벌인 보수단체 회원 250여 명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헌법재판관들에게 고맙다면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방동 통진당 당사 앞에서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네, 통진당이 창당 1109일 만에 해산됐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 변환봉 변호사, 홍성규 정치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광백 대표님, 아마 통진당 해산 결정 아주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사실은 군부대 안보 강의를 가는 버스 안에서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네. 첫 번째, 진보 세력이 이제야말로 말로만 민주화 통일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반민주적이고 가장 통일의 걸림돌이 됐던 북한 정부와 결별하면서 진정한 진보로 거듭날 수 있는 시작이 오늘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종북주의 논란과 이념 전쟁을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고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 개방을 위해서 우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인데 이정희 대표는 나는 패배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정희 대표의 반응. 그래서 일단은 뭐 패배라고 일단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것으로 끝낼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진보주의는 이제 끝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형국 자체를 상당히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승복하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이면서 혹시 내년에서의 그 재보궐 선거라든가 또는 목전에 있는 여러 가지 투쟁 방안에 있어서의 관심의 초점을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전략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은 이 결과 자체가 6대 3의 비율도 아니고 5대 4의 비율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은 그 8대 1이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떤 토를 단다거나 이것은 어떤 현실적인 많은 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이 자체를 일단은 인용을 하되 그 다음에 어떤 통합 진보당의 또 다른 가능성 이런 것을 모색을 하는데 방점을 찍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런데 패배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와는 싸움에서 졌다 뭐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순순하게 승복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정희 대표도 박근혜 독재 정권에게 자기들이 당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침 조금 전 3시 50분에 그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됐죠.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살인? 이 사법살인이 박근혜 정권의 목줄을 겨냥할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표현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 이제부터 어떻게 야권 연대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큰 관심인데 이런 야권을 규합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나가 박을 세워서 세워서 야권을 규합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보시는 보입니다. 자, 먼저 오늘 박한철 헌재 소장이 아주 긴 결정문을 읽었는데 그중에 가장 압축된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 건지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대남 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법 정당을 가장하여 세금으로 상당한 정당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청구인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결정 이외의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여 얻는 법익은 비청구인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정당 해산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지금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변 변호사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줘보시죠.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이익 형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해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전체엔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인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 이익을 보고 있는 거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위험성이 시급한 제거, 일반 이석기 의원 같이 내란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라든가 그러한 불순문자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모른다라는 것.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정당 보조로 지급되면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해야 될 단체가 오히려 국가가 아닌 국가에 저해하는 세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민족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해산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불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오로지 통합진보당 그 실체가 의심스럽고 그 활동 내용 자체가 조금은 대한민국 국가 질서에 반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 질서의 이익과 통합진보당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 볼 때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은 요렇게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해산 인용 결정을 한 거고 한 명은 좀 기각 결정을 했는데 김이수 재판관이죠? 네, 어떤 인물입니까? 김이수 재판관은 그 옛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이 됐었고요. 그 사법연수원 9기 출신입니다. 그동안 진보적인 판결을 좀 많이 한 걸로 유명한데 특히 지난 8월에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률에 대한 법률 심판에서 진보적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위헌이 아니다. 법조항 이걸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그 의견을 냈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과 더불어서 이제 주심이었죠. 이정미 재판관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었는데 인용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상당히 진보적 성향의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어떤 목적 자체, 통합진보당의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상당히 반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를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한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그것을 실현하는 그 방법 면에서 이거는 투쟁과 폭력, 그 다음에 선거 절차도 사실 부정적인 방법을 한다든가 이것이 사실 핵심 그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즉 여러 가지 뭐 목적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도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본 민주적 코어, 민주적 그 기본 가치에는 반한다. 그것이 이제 폭력 사용이라든가 그 RO에 관한 것도 상당 부분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이제 입장을 취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핵심인 그 비례대표의 어떤 그 경선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조작을 했다, 부정을 했다. 이거와 같은 것은 결국 민주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점에 8분이 다 공통적인 의견을 가진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특징이 아닌가 이 평가에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진당은 무슨 아까 사법살인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통진당은 해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뭐 다시 한번 좀 변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당의 당헌이나 강령만 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비민주적인 당 운영, 즉 당내 견선의 부정적인 절차를 볼 때 통합진보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조차도 민주적이지 않고 일부에서 자의적이고 독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애국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 무리한 이석기 지키기. 이거는 이석기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명확히 선을 끊고 우리 통진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석기에 대해서 공안정국 조성이다라거나 다른 말을 하면서 이석기에 대해서 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국민 모두가 통합진보당은 당 내부의 운영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돼 있고 당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령 자체도 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반한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표님, 이석기 의원이 기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 차장이 좀 알죠? 젊은 일꾼이라고 불러서 젊은 일꾼. 일각에서는 이게 그 북한의 통일 견선 선전선동이 하나하고 좀 닮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이석기 의원이 2012년도에 당선된 뒤에 자기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가 또 특히나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애국가를 부정하고, 근데 아마 이쪽 종북보다 종미가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통진당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 결의를 했다면 그런 아로 활동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재판까지 받을 정도였다면 명백히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통합진보당에서는 저런 정도의 반민주 행위는 징계한다. 이런 논의가 아마 있었다면 해산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를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한번 영상 준비됐습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이 말이죠. 현장말로 김어준 표현, 김어준식 쫄지마 처럼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황당한 닥치시라고. 17대 때 애국가 부르잖아. 우리가 13석 돌파한 건데. 근데 애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국가겠지. 애국가는 그냥 여러 나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인 거죠. 국제정권 여기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이냐 생각한단 말이죠. 자, 홍 차장 지금 보니까 지금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저때 당시 발언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또 했었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엠박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데스크 선배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분명히 데스크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쓰라고 그럴 텐데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마치 기자 사이에도 계급주의를 형성하고 밑에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혁명 사상을 좀 투철히 가져야 된다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견들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좀 문제의 발언이었던 건 맞습니다.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퍼뜩 났냐면요. 지하 혁명가들은 습관적으로 뭘 하게 돼 있냐면 대중 의식화 조직화를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석기 씨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젊은 기자들이니까 나름대로는 의식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엠바고 지키고 너희들 이거 모르지? 그러나 이게 원래 이게 바른 관점이야 라고 하는 식의 자의식 사고를 가지고 의식화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의식화하려고 하는 의도치고는 논리나 주장이 너무 빈곤하고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셀프 해산 통진당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해산을 자초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해산 안 될 수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변 변호사? 그러니까 항상 통진당에 대해서 정체성의 의문을 품고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절대 입장 천명을 하지 않거나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내 경선으로서 그야말로 형사 처벌까지 논의된 상황에서 당사자들 오히려 감싸면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당 밖으로 축출을 해버렸었죠. 그리고 아로 회합 사건에서 1,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감싸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사실 셋 중에서 하나 아니면 두 개라도 통합진보당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위원정당 해상 심판을 제소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안 그랬기 때문에 통진당은 해산 대응을 한다.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통진당 해산, 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외국에서는 좀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한 6개 나라에서 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독일, 네. 그 당시에 그 나치당의 그 후신으로 그렇죠. 그 나치 이념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 뭐 해산을 했고요. 예. 터키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신정주의를 추구해서 그 네.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는 뭐 이것에 대한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예. 뭐 스페인, 태국, 이집트, 독일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나라가 아니고 무려 뭐 6개의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그 해산 정당 해산 심판에 있어서 그 예. 사실은 인용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많은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 국가가 그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목전에 그 북한이라고 하는 예. 이와 같은 이제 지금 정전국에 있는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뭐 그런 점도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비례 원칙의 한 측면에서 네. 많은 그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어떤 뭐 교과서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번 그 판결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그 다른 세계의 여러 가지 그 법관들도 우리나라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에 가입하는 사람도 없고 공산당이 그래서 합법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네. 모든 사람들이 공산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혹하고 있고 또 뭐 네. 신음시 사건처럼 북한의 일부만 보고 와서 북한이 우리보다 좋은 나라라구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진 민주사회와 같은 기준에 둘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위원정당 해산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태국이나 이집트의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선진 국가긴 하지만 네. 분단이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되는 것이지 네. 우리가 선진 국가니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아. 상황을 너무 무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 그 통진당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 유배되는 것에 네.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이번 8분의 지금 그 재판관은 네. 지금 목전에 그 북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험한 현존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어떤 헌법의 그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 사실은 이 판결이 꼭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취지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거는 그럼 통진당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 이제 비례대표가 2명 있고 지역구가 3명 있는데 이들 의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관심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박헌철 소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의견입니다. 자, 변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결정, 그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지 예. 정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예. 다만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은 모두 당론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고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정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네. 현대 정당제 민주주의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다. 그렇다면 방어적 민주주의로서 위원정당 해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정당 해소의 본래의 취지와 맞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해산은 됐습니다만, 네네. 유사정당, 유사당명은 지금 못 쓰게 돼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죠. 뭐, 다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오병윤 원내대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2가지 선택이 있다고 봅니다. 예.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적 인식도 안 좋아졌고 정체가 다 드러났죠. 그래서 네. 과거처럼 제야 시민단체를 거점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다시 한번 합법정당 거점을 확보할 것인지를 네.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2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일단 시도는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정당을 다시 한번 다시 만들어서 만들고. 네. 예, 과거와 같은 합법정당을 거점으로 한 활동을 시도할 텐데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예.
지금처럼 여전히 독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대신 당명 다 바꾸고 네. 당령도 완전히 손질하고 어차피 예.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예. 인물도 다 바꾸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 전혀 다른 정당에 사람들이 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른바 야당에 합류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헌법정당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재 정당들에 합류해서 그 개파로서 활동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이미 정체가 밝혀진 마당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주사파라고 활동하셨던 한 분은 이런 그 예측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그 과거의 주사파들이라든가 그 대북 종북주의자들은 지하에서 활동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오히려 당내 이제 노선 투쟁 과정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좀 더 목소리를 내보자라는 것이 힘을 얻어서 이제 당까지 만들었다가 이번에 된서를 맡게 됐다. 그럼 내부 이제 사당 투쟁을 통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자. 그래서 지하로 더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대체 정당이라든가 뭐 유사 명칭 사용 자체가 뭐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그 내년 그 4월 그 제 보궐 선거에서 사실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정 자체가 소위 그 피선거권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뭐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거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다 알게 되었고 사실 지금 뭡니까 성남 그다음에 관악 그 광주에서 어쨌든 이렇게 피선이 된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야권 연대 때문에 한 것이었는데 이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가 이렇게 뭐 야권 뭐 이런 이것을 안 할 테고 그렇다고 본다면 단독으로 과연 이제 유효 투표수를 얻어서 피선이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 지하에 좀 은닉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세력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진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홍 처장, 그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통진당이 창당한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모두 163억 원입니다. 많이도 나갔네요. 그리고 정당에선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도 60억 원이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사용된 거를 다시 그 환수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쓴 돈을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과 함께 중앙선관위가 일단 가압류 조치 가처분 절차에 착수했는데 통장에 대해서 일단 막아놨고요. 부동산이 있는지 찾으면서 그걸 가처분을 할 건데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4, 4분기 지급은 이미 다 3개월 전에 끝났고 12월 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판결 해산 결정 판결에 대비해서 미리 다 어디로 또 옮겨놨거나 뭐 쓰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 18억 정도가 통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빚을 다 제하면 그래도 지금 13억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는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지금 뭐 마이너스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이제 뭐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혹시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이 밝혀지면은 도덕성 명에서 또 다른 뭐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통진당은 앞으로 2주죠. 14일 이내에 그동안 회계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그걸 검토할 것이고요. 그 정당에선 심판 청구 이후에 부정하게 돈을 빼돌렸는지 그것도 다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은 5명 다 상실하게 됐는데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신청을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번 관련 법을 검토해서 한번 처분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의원직 자격이나 상실 같은 걸 결정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다가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 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한 처리가 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행정처분했다가는 분명히 아마 또 다른 또 논란이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의 그 법리 논쟁도 아주 치열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과거에는 약간 사제지간이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지금 1969년생이고요. 199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1학년으로 1년 차를 재직하고 입소했었고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교수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오늘 그 유일하게
그 뭐 해산이 부적절하다고 선고했던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한교안 재판관과 한병환 법무부 장관과 당시에 사법연수원에 같이 재직 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인연 사제지간에 얽힌 인연인데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선 씨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선 씨가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는데 당신들이 안 그래도 위기인 이 정권을 아예 망하게 만들었다. 원래 과잉 충성은 그런 것이다. 헌재는 오늘날의 차지철. 현재는 오늘날의 차지철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 니들이 무슨 헌법 정신이라고 이렇게 격한 표현을 올려놨는데요. 그렇잖아도 황선 신은미 때문에 국민들 감정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깊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 준 헌재의 경의를 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오늘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죠. 부담 속에 시작된 집권 3년차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진짜 그러네요. 19일. 2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통진당은 오늘 해산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통진당 해산 이 결정 이후에 나오는 이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반응들을 내놓습니다. 안철수 이유만 하더라도 또 이게 특정 정신을 자꾸 비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정당 해산 결정은 헌재가 아닌 유권자 몫이다. 비판을 하려면 논리에 맞춰서 비판을 해야죠. 헌재 결정문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뭐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다라든지 이 법리에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 논리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 더 감성적인 그 비판들을 한다. 이 문재인 의원 또 이 민주주의에 뭐 역주행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문희상 대표도 또 재밌는 얘기를 했죠. 자기들은 통합진보당에 반대를 하지만 이건 생각에 민주주의 국가에는 전혀 없다. 그러면 과거에 그 정당 해산을 했던 최초로 했던 독일 같은 나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지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문희상 위원장 얘기하니까 그 말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상 위원장이 오늘 그 처남의 취업 청탁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사과를 했는데 짧게 사과를 했다기보다 자기 변명을 했죠. 그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처남의 취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문희상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처남이 과연 그 칼에 그 부탁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칼을 누가 했는지 외국어 이거 유관회사 그것도 칼에 뭐 자회사라는 등 온갖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실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엄청난 보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범인이 상상할 수 없는 8억인지 하는 엄청난 보수를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 문희상 대표는 이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언론에 공개되어 버린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희상 그 대표께서도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고 넘어가서 될 문제인지 국민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자기의 그 진퇴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정치인들 특히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이 공익과 사익을 구분을 못해요. 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어떤 법안을 만들 때도 항상 사익을 판단 잣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입니다. 공익을 판단 잣대로 삼아야 되는데 공익을 판단 잣대로
삼지 않고 인디비듀얼 인트리스트라고 그러죠. 사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단 말이에요. 파블릭이 아니고. 예.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보면 이 법률적으로 뭐 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니까 아마 뭐 문희상 대표가 사법 처리되고 할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이건 정치 도의적 문제예요. 이 정도로 문제가 나와 있고 판결문에 이미 내용이 부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다면 본인이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야당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좋고요. 깨끗이 털고 갈 것은 깨끗이 털고 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다시 또 정치 활동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걸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써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처남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입었더라. 과연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자, 다시 통진당 얘기로 돌아오시죠. 죄송합니다. 잠깐 옆으로 세서. 통진당 문제를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를 찍은 거예요. 이미 2년 전에 이 문제가 최초로 부각된 게 뭔가 하면 당신들이 종북주의자 아니냐. 쉽게 말하면 김정일, 김정은을 두고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던 겁니다. 당신들 종북 세력이냐 아니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나는 북한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얘기를 못합니다. 종북이 아니냐 물으면 종북이 문제가 아니고 종미가 문제다. 이게 바로 이석기 전 의원의 답변입니다. 이제는 전 의원이 됐으니까 전 의원의 답변이에요. 3대 세습을 비판하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절대 비판하지 못하고 그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 못합니다. 이 비판하면 큰일 나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국민에게 통합진보당은 저게 주사파와 뭔가 연결이 돼가 있구나 하는 강력한 암시랄까 그런 걸 심어준 거예요. 애국가를 안 부르고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 이외에 말이에요. 그러다가 터진 게 아로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아로 모임 사건이 터졌거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로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그 모임은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산 결정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이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이 선거제도를 사실은 부정운용한 것, 이제 그것도 거론했는데 저는 오늘 결정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당들이 최소한 이 공천제도 그리고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데는 이제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그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아마 가슴이 찔끔했을 겁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지금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이나 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민주적 절차로 공천했느냐 여부는 아마 자기 자신들이 더 잘 알겠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공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투표소에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선택지만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국민들이 동의한 후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헌법 8조 사항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그 점을 엄격히 해석을 하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쳤을 때 두 당의 대표가 밀실에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와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정희 대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패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와의 싸움에서 내가 졌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대선 때 예,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예, 이런 얘기도. 박근혜 대통령을 예. 그 당선시키는데 최고 1등 공신이 이정희 당시 후보입니다. 만약에 잠깐요. 당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실까요? 예.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최고 1등 공신이 난 이정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네. 이 투표율이 그 70%만 넘었으면 아마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그 근소한 차이로 떨어질 것이다. 대부분 평론가들이 이렇게 다들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숙지를 한 유권자들이 뭐 오후 1시경에 이미 70% 넘는다 이러니까 전부 다 몰려 나갔거든요. 네. 60대 투표율이 90%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바로 이정희 당시 후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정희 후보를 수능에서 건지는 사람이 이정희 후보고, 예. 이번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선 오늘이 2주년 되는 날인데,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인데, 당선 이후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40대 초반이냐 30대 후반이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뭐 길에서 그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들을 가만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너무 꽉 막힌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또 수능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바로 이정희 그 통진당 대표 아니겠느냐. 네, 통진당 아니겠느냐.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내가 참 보면 이게 이정희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이게 악연이 있는 건지 참 깊은 인연이 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정희 대표가 정치인 이정희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코로나에 몰릴 때마다 이렇게 수능에서 건져주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이 국회의원 5명의 자격을 상실시킨 것. 예. 이걸 이번에 인용 판결에 가담을 한 8분이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8분의 전원일치로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네. 과거 독일에도 이제 의원들이 자격을 상실시켰는데 그래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례대표는 박탈하더라도 지역구는 지역구는 자격을 유지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소수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실시켰는데. 국민 소환 이렇다면 효과를 결과적으로 나온 거로도 부차적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요 앞에 지방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원들 자격도 아마 상실될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정의당으로 분당된 국회의원들 이 중에 4분이 비례대표예요. 한 분이 지역구고 이분들도 과거에 통합진보당으로 다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당선된 분들이고 그분들이 있으실 때 통합진보당과 지금의 통합진보당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아있었던 사람은 의원 자격을 박탈을 하고 일찍이 분당이 돼서 나간 사람들은 너희들은 개과천선했으니까 자격을 유지하겠다. 이게 가능할 것인지. 지금 뭐 좀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도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통합진보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은 통합진보당이 이건 그 자유민주주의적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건 자격을 다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지금 정의당으로 분당을 해간 5명 이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의원은 이제 지역구입니다. 그 나머지 4분은 이제 전국구고
근데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법리적으로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당선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분당돼서 나간 사람은 그럼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 네. 이건 좀 이상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OX 시험을 치도록 해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합니다. 네. 뭐 동그라미 치면 이제 동그라미 치면 자격 유지고 아닙니다. 그러면 뭐 자격 상실 이것도 아닐 테고. 참 그런 어떤 법리적 문제가 발생이 된다. 법리적 문제는 많죠. 또 이것이 물론 오늘로서 정당이 해산되고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비례대표는 최소한 다른 정당에 배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많은 학자들이 뭐 논문이든지 에세이든지 써내겠죠. 써내서 아마 좀 다시 논란이 조금은 더 계속되지 싶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이 되는 날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뭐 37%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총체적 난국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들에게 떨어지는 이유는 수많이 있을 겁니다. 수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첫째 경제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항상 문제는 경제입니다. 뭐 클린턴이 얘기했지만 항상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가 지금 전혀 살아나지 않고 어려워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잠재 성장률은 계속 내려오고 내년 성장률도 원래 정부에서 3.9% 이러다가 지금 뭐 KDI라든지 여러 뭐 외국 IMF 이런 데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다 낮춰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한 3.5% 정도로. 지금 세계에서 유가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우리 지금 생활 물가고는 여전합니다. 그럼 뭐 대통령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왜 유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것이 즉각 반영이 안 되느냐. 당장 전기값이라든가 기름값 이런 데 즉각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삽시간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가 안 살아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고용이 안 되잖아요. 이 실업자가 늘면 늘을지 줄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용 경직성 문제와 얽히는 문제인데 비정규직은 늘고 있고 정규직은 줄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정규직이 그나마 4대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늘었는데 올해는 4대 기업에서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이 확실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년에 성장이 가능하다, 힘을 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 고용을 늘릴 텐데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경제가 자꾸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암울하네요. 이게 정말 암울한 거죠. 이 경제 얘기하면 시청률이 팍팍 떨어진다는 걸 내가 아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이런 판에 지금 궁중 드라마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께서 장관을 그리고 청와대 수석을 매일처럼 만나도 일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면 보고보다는 서류 보고를 더 선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만기 칠람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께서 정말 그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 지식이 다 있고, 이 자기 철학이 있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라도 사실은 모든 데 다 능숙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참모들이 조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참모들과 의논을 해야 돼요. 그 핵심적인 참모가 누군가 하면 다 장관들입니다. 해당 부처에. 근데 우선 우리나라는 내가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장관을 만나려 해도 반나절이 걸립니다. 장관을 부르면 지금 무슨 뭐 해양수산부 장관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라. 이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덕달처럼 청와대를 쫓아가도 세종시에서 쫓아가야 되니까 반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만기 칠람을 하시니까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회의 때나 만나지. 평소에 독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브리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모든 걸 서류로 다 보시고 뭐 가부를 결정하신다 이러는데 과연 이런 행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과도 소통을 못 하는데 네. 하물며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보여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지금 뭐 청와대 춘추관에 나타나서 기자들과 그 1분 1답을 한 것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예. 이렇게 지도자가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있는가?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인적 쇄신, 시스템 개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 3명 정말 어떻게 해야 느리지만 됩니까? 지금 3명을 해서 안 됩니다. 지금 문고리 3인방 3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3년 있거든요. 네. 3년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정말 새로 그 정부를 꾸민다는 생각으로 네. 이 참모들과 비서관들 두루 검토를 하셔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불러드리고 그 대통령의 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자주 해도 좋고 네. 그다음 필요하면 항상 대면을 해도 좋고 그리고 참모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위임을 다 해야 돼요. 정말 전문가를 정말 사욕이 없는 전문가들을 다 불러들여서 네. 위임을 해야죠. 그 대통령은 큰 줄기를 흐름을 다 짚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 이렇게 만기칠람을 계속 하신다면 네. 또 1년 뒤에는 또 더 쓴소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정말 걱정이네요. 걱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윤관의 서영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